정말 대사하락장이 막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요 지표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 그 10월 달에 나오는 3분기 실적도 빠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인데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 경쟁력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하지만 또 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시그널이 나올 때는 사실 내년 상반기는 정리해야 된다 포지션을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어쨌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리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시그널을 어떻게 정확히 읽을 수 있느냐가 그렇죠. 이제 문제인 거지. 네.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 보여드리잖아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이런 모습들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던지시면 안 된다. 지금 던지면 너무 빠르다. 던져야 되는 그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들, 시그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라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머리까지 가기 전에 숄더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깨쯤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쯤에 빠져나오고 이 머리 올라간 거를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어깨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빠질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고점 찍고 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던졌으면 끝.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던졌어요. 그럼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올라가는 걸 또 볼 거 아니에요. 그 버틸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또 사고 싶다 올라갈 때?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봤어요. 머리 봤어요. 다음 숄더 올라왔었을 때 여기 파시면 돼요. 그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질 거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거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숄더, 그러니까 다음 숄더, 이게 머리 근처까지 올라갈지, 뭐 머리보다 더 올라갈지 정확한 답은 없어요. 아니면 좀 더 훨씬 밑에서 끝날지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분명히 다음 숄더는 있어요. 근데 그 숄더가 일어났었을 때 어떤 시그널들이 있느냐, 정말 대사하락장이 막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요 지표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2.6, 뭐 2.7 이렇게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된다. 3.5% 이상 올라가면은 저는 엄청나게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은 3.5 올라갈 때마다 시장 계속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3.498 딱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3.5 이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모기지 금리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거의 6%를 뚫었었어요. 6점 몇 프로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서 막 걱정을 했는데 이게 다시 쭉 내려와서 지금 5%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모기지 금리가 7.5% 이상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가 터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5% 수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망가지지도 않고요. 네. 전혀 경기 침체가 완전히 일어나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업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레깅 인디케이터다. 그러니까 즉 후행 지표다. 그래서 실업률이 다 올라가고 나면 끝났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완전 고용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 고용을 보통 4에서 4.5% 정도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3.6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가서 4%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4.5%까지 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 던져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신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신 증가율은 대출 증가율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장단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의 지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왜 경기 침체가 오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은행의 수지가 나빠져요. 그래서 은행권은 몸살이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시장에서 덜 풀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뛰어넘지 말고 이 여신 증가율이 지금은 저희가 매주 책값을 하는데 이게 10%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씩 늘고 있어요. 그러면 여신이 10% 느는데 명목 성장률이 10% 안 늘지는 않아요. GDP가. 명목으로. 실질 말고요. 명목으로.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도 10%가 넘어. 네.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대세 하락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신 증가율이 5%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뚝 떨어져요. 명목이. 그러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확 올 거예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변하면서 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걱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의 연체율이라는 게 있죠. 네. 연체율이라는 것은 뭐 그게 시간적으로 좀 보면 알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행을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이 은행의 경영을 해봤던 사람, 그러니까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2%입니다. 2%. 왜냐하면 보통 충당금을 쌓을 때 전체 여신의 2% 정도를 항상 쌓아놔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그 2%보다 더 높아지면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연체율이 지금 현재 미국이 1.2%인데 2%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전 답할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대율. 그러니까 예대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동성을 확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확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금 증가율을 급격하게 지금 줄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예금 증가율은 거의 4%대입니다. 네. 옛날에 정말 높았었을 때 막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막 엄청나게 부양체했을 때 이게 25%까지 갔었어요. 그걸 지금 4% 떨어뜨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출 증가율이 4%만 나오면은 예대율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4%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여신 증가율이 4%면 경기 침체 온다니까요. 근데 은행권이 이 정도의 마진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율 10%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금 증가율의 2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금 증가율 2배라는 것은 그만큼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던 차입을 사용을 하던 그걸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일단 대출이 된다는 거는 그 뭔가 그 돈을 빌려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예대율이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고점, 그 정도까지 도달하고 나면 은행도 이제 몸살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10%씩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연간 단위로. 그럼 계속 10%씩 연간 단위로 대출을 해줄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를 계산을 해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지표를 저희는 보면서 이제는 진짜 다 던져야지 이걸 판단할 건데 어느 것도 지금은 다 던져야지라고 얘기를 저한테 아직 안 해주고 있어서 이런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이 6가지 신호가 다 한 번에 나올 때 던져야 돼 이런 그건 생각이에요? 아니고요. 아니면 이 가운데 몇 가지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어놓고 그 전에 만약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던지는 거죠. 근데 지수가 안 올랐어. 그럼 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주가 위치가 위치도 역시 또 중요하네.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은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던지지만 그렇죠. 요거 중에 뭐 한 두 개가 일어났는데 전 고점을 뚫었어요. 그죠? 16,000을 넘어갔어. 네. 나스닥이.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예. 근데 계속 밑에서 13,500바까지 아니다. 그건 굳이 던질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것이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올 것이다 아니다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미국에서 이제 지금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희일비예요. 막 어떤 곳이 좋아지면 주가가 화답하고 또 나쁘면 또 급락하고 이러한 것이 현상이 반복되다가 최근에는 요즘 요 며칠간은 계속 좋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악재에도 좀 둔감해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게 이익도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올해 1월, 2월 나올 때 저희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고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빠질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웬걸? 그 전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는데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미국이. 네. 근데 이번만큼은 그때 같이 맞물렸던 게 뭐냐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속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같이 맞물려 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았고 뭐가 시장을 지배했냐면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했다.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죠. 자, 근데 이제는 매크로가 점차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0.25% 정도 수준으로서의 하향 조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는 또다시 되돌아가서 실적에 반영된 주가 움직임이 나올 거다. 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실적에 반영되는 주가 움직임이었느냐?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작년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보다 거의 80% 가까이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거의 뭐 77% 정도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 4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의 거의 60%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또 73%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 3분기 연속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어디 있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그러면 실적이 깨지지만 않으면 되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적들이 예상치에 부합하기만 해도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켜보는 거는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지금 이제 다 나올 거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면 10월 달이죠. 네. 그 숫자가 예상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빠지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10월 달에 나오는 3분기 실적도 빠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7, 8, 9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네. 거의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 8, 9월 달에 물가는 크게 상승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마진이 안 빠져요. 그럼 실적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봤었을 때 3분기 실적이 또 다시 60, 70% 이상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대신에 모든 기업들이 다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알파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뽑아내고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들고 있으면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지수는 안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10%씩 오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정말로 바라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종목 선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했던 일이고요. 또 지금 3개월도 그것만 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죠. 종목이. 결국은 실적? 실적이죠.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성장주 비중을 70% 가져가고 가치주 비중을 30%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장주든 가치주든 지금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그죠? 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과거 십몇 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의 2배 수준이에요. 2배 이상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수준에 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전가를 하는 기업들을 뽑아내면 그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고 따라서 그런 종목들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격 전가력이 있는 업종이 뭐냐? 성장주 안에서는 당연히 대형 기술주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IT가 들어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 전가력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잖아요. 가격 전가력이 충분히 옛날보다 훨씬 생겼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옛날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빠지지만 실적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법률안이 통과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바이오 업종도 당연히 경쟁사들이 경쟁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인수합병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뭐 살아남는 백신 회사들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모더나 실적 나오니까 급등을 하죠. 이런 식의.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 가장 주가가 반등 빠르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테슬라?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 전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예. 차값을 올렸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가치주도 똑같습니다. 천연가스 고유 에너지 중에서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셀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원자재 안에서 그럼 그냥 무조건 원자재만 사느냐? 아니죠. 원자재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원자재, 뭐 리튬이 됐던, 뭐 카퍼, 그러니까 구리가 됐던, 뭐 알루미늄이 됐던,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살아있는, 성장을 하는 그런 쪽의 원자재는 괜찮겠죠. 그런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고, 금융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뭐 아니면 제2금융권이어서 부실은 안 일어나는데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살아나죠. 또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 보면은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안 일어나요. 아직까지도 건설 주택 가격 금리가 저희 성장률이 성장률이 20%대에서 이제 겨우 15%대가 떨어졌어요. 네. 한 자리 수만 나와도 이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이 업종들을 봤었을 때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인데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 경쟁력이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을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금 종목을 선별하는 가장 기본 기준이다. 기본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체자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금에 대해서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예전에는 해지로 금을 많이 샀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끔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금전망.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금과 가상화폐가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때는요, 가상화폐가 못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가 될 때는 오히려 가상화폐가 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면 또 금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저희는 금보다는 가상화폐 쪽을 더 선호를 해요. 그렇지만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가상화폐 가격이 뭐 거의 지금보다 뭐 거의 한 30% 더 미쳤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금이 더 좋았죠. 금이. 예, 그래서 결국은 금이냐 가상화폐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금의 그 달러 가치의 하락,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한 금의 상승을 예상을 많이 했는데 했죠. 이번에 다 깨졌어요. 그 예상들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다가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이 그 부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게 지금 세대가 바뀐 거죠.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선호,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많이 내려갔다는 거, 경쟁자가 생기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상화폐를 다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상화폐도 수십 개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금같이, 은같이 살아남을 그런 가상화폐가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이상을 보지는 않아요. 지금 요즘 바이오 헬스케어 미국에서 저게 아주 그냥 불을 뿜어요. 근데 정말 지난 1년 넘게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죠. 거의 뭐 7, 80%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오르는데 그게 이제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것 같고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 그러니까 진짜 성장주 중에 성장주잖아요. 실적 없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만약 이런 상승세를 뿜었을 때 이 기간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정도나
근데 갔어요. 저희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모더나 같이. 맞죠. 이번에 저희가 또 종목을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지금 5월 달부터 7월 달에 수익률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준 종목이 바이오예요. 한 종목인데 근데 그 종목은 실적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80% 빠졌는데 실적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바이오에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가운데서도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그렇죠. 받쳐주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선점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떨어뜨릴 필요가 없죠. 근데 선점을 안 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장을 돌파를 해야 되면 가격 후려쳐야 되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뭘 사야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를 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미국도 약간 테마성.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가지만 또 빠질 때는 쫙 바로 빠지는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일반적인 그 우리 저는 미국 바이오는 테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내기가 어려운 것이지 산업 자체의 수익성은 그 어떠한 산업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ROE는요 최소 30%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가 안 될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혹은 가치 있는 저런 주식들 가운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으냐. 네. 뭐 여러 가지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네. 하지만 네. 우리 본부장님이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 네, 계속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여기 그걸 하기, 예.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70% 30% 성장주 가치주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 IT 25%,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5%, 전기차 10%. 이렇게 다 더하면 70%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놓고 보면은 천연가스, 고유 에너지 5%, 원자재 5%, 금융 5%, 건설 및 소비재 10%, 그리고 대체자산 5% 정도 해서 30%. 이렇게 지금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10종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 최소한 10종목 가져가셔야죠. 아, 그래요? 네. 몰빵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장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 불안감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 아주 많은데 하여튼 새로 이번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조금 반등한 정도. 그래서 원금 회복까지는 정말 먼 그 여로가 남아 있는데 네.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좀 길게 이어져서 최대한 그 손실이 좀 만회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바뀌었으면 해요. 어떻게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S&P는 10년 중에서 1년만 쉬면 되는 거고 9년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 일어났었을 때 1년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하시겠으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매니저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하다 보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엇박자 또 물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한 고객이 오셨는데 막 유튜브 방송 보고 본인이 직접 막 이런 좋은 종목 중소형주를 2억 6천원어치나 샀대요. 그게 지금 8천만 원이 돼 있답니다. 근데 그걸 다시 2억 6천을 만들려면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면 또 사게 되죠. 예,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위주의 투자는 정말 삼가하시길 바라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지 버틸 수 있고 본인이 못 하시겠으면은 전문가에 맡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건 이 모든 것은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죠. 네. 팩트 체크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더 그 자신만의 그 투자 기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